첫 번째 강의에 맡아주실 강사님을 소개를 이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김완희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지금 현재 가천대학의 회계학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재정경제연구원 있죠. 그 기재부 산하예요. 거기에 회계센터, 국가회계센터 소장을 겸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국가부채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제1의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모셔가지고 코로나19 시대의 국가부채 현황과 그리고 미래의 재정 건전성에 관한 그 문제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김 교수님. 예, 우선 감사인연합회와 그다음에 우리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는 김광윤 회장님께서 좋은 발표의 자리를 마련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는 실은 이제 이 분야에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실은 최고의 전문가들은 그 재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재정 당국이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회계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그 정책적인 이슈나 논쟁을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회계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측정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이제 다양한 건전성 이슈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 책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시죠. 제가 목차는 오늘 이제 재정 통계라는 것들이 일반 이제 시민이나 국민분들께서는 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재정 통계 개요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중에서 또 가장 관심이 많으신 이제 정부 부채는 어떻게 모으는 것, 통계가 작성되는지,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른 나라 사례랑 비교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정부에서는 현재 재정 전망치를 어떤 걸 내고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실은 굉장히 상반된 시각들이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걸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금 이제 좀 눈에 드러나 있지 않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것처럼 8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뭐 각종 연금, 그 다음에 뭐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등 있는데 그 재정들의 그 부담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이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재정통계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왜 회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재정통계를 하게 됐냐? 물론 재정학자들도 다 하게 되지만, 재정통계의 이제 근간은 어쨌든 그 회계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결산을 쭉 하게 되면 그것을 통계 목적으로 이제 어디까지 좀 합할 것인가, 아니면 뭐 이중거래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는 이제 회계를 하는 사람이지만 결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재정 통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 통계가 쓰이는 것은 지금 여러 국민분들께서는 직접 보시지는 잘 않습니다. 물론 공개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재정 통계를 좀 통일해서 내게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UN, 유로스타트. 잠깐만요. 예. 네, 말씀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지금 진행상에서 그 채팅창에 개별적으로 뭐 성함하고 이렇게 연수를 인정을 위해서 쓰시는 거는 안 하셔도 된답니다. 이게 줌에서 그 출입 시간이 사인인, 사인아웃 시간이 다 자동 기록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쓰셔도 괜찮겠고요. 그리고 진행 순서와 관련해서 지금 오히려 진행 들으시면서 강사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다는 못할 거고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45분 정도로
발제를 지금 해주시고 계신데 5분 정도의 그 Q&A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중에서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질문을 발췌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고 우리 강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계속하시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왜 국제 통계 지침이 따르냐면, 우리나라가 통계를 뭐 별도로 산출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재정 통계가, 국제 간의 비교가 가능한 것들,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1인당 GDP, GNP 뭐 하는 식으로 국제적으로 각 나라의 현재 재정 상황이 어떤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UN, 그 다음에 유로스타트는 이제 EU죠. 그 다음에 IMF, OECD 이런 데서 각각 재정 통계를 내는 그러한 매뉴얼들이나 지침들을 내고 있다는 걸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1970년대부터 국제 기준에 따라서 재정 통계를 만들고 있고요. 뭐 가장 많이 따르는 기준이 현재 그 IMF에서 낸 그 GFSM이라는 기준을 쫓아서 가고 있고, 현재는 이것은 이제 발생주의 개념을 기본으로 간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에 제출하고 있는 보고서들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재정 수지라고 하면은 뭐 민간으로 하면은 적자가 났냐, 흑자가 났냐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재정 상태표, 우리 이제 BS에 해당되는 것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OECD에서는 특별히 이제 정부 부문의 부채를 좀 상세히 내도록 해서 이것들을 국제기구에 다 빠짐없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 통계라고 하면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모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거는 매 정권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래서 가장 좁게 보면은 이제 중앙정부, 그걸 조금 넓히면 지방정부까지, 그 다음에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제 공공기관까지인데요. 이 공공기관들 중에서도 특히 이슈가 되는 게 이른바 정부와 딱 붙어 있는 정부의 업무를 바로 집행하는 오른쪽에 있는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붙이는 경우가 통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공기업의 사이즈가 큰 경우는 공기업을 정부의 범위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들이 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이제 정부 부채 통계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표에 이제 왼쪽에 D1, D2, D3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시죠. 대세 약자로 썼는데요. 우리 뭐 거시경제학 시간에 보면은 통화를 M1, M2, M3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뭐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1, D2, D3는 이제 어디에 부채까지를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D1은 지금 채무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이 현재 정부 당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채무는 이제 차입금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주의의 부채에 관련한 거예요. 부채는 발생주의 부채라고 이렇게 지금 구분은 하고 있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D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수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거. 그 다음에 D2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다가 지방 플러스 바로 위탁 집행형 공공기관들, 비영리 공공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이 직접 투입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만 하는 데들이죠. 그 다음에 D3로 가면 이게 이제 한전이나 LH나 뭐 도로공사 이런 데처럼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받아서 자기 사업까지 하는 영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게 상상하시는 것처럼 D1, D2, D3를 갈수록 부채 규모가 이제 커지는 거죠. 커지고 또 하나 보실 것은 이게 그 부채 규모가 크냐 안 크냐라고 할 때 민간에서는 보통 자본분의 부채 이렇게 부채 비율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정으로 가면은 분모인 모수를 보통은 GDP를 많이 갖다 놓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GDP라는 게 실은 플로우고 위에는 부채가 스탁인데 왜 GDP를 갖다 놓냐면 분모인 모수의 GDP가 결국은 그 세수의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GDP가 커지면 곱하기 몇을 하면 기본적으로 세수가 얼마가 들어올지를 추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모가 GDP를 뒀다는 것은
이게 이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세수가 어느 정도 커질까? 요거를 보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도 민간과 다르게 이 공공에서는 부채 비율을 얘기할 때, 특히 재정에서 부채 비율을 얘기할 때 분모를 GDP를 많이 쓴다. 이거를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타임 시리즈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가장 좁은 범위의 D1, D2, D3에 지금 이제 19년까지입니다. 12년부터 19년. 20년, 21년치는 아직 집계가 공식적으로 되지 않아서 보여드리질 못하는데요. 지금 이제 타임 시리즈를 보면은 뭐 꾸준히 늘었다가 15년부터 18년까지는 좀 정리가 됐다가 19년 와서 쭉 늘고, 그다음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20년, 21년에 가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쨌든 정부는 적자 재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이게 이제 부채 증가 속도가 올라간다. 이제 이런 것들이 늘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이따가 이제 국제 비교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실은 뭐 민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채 비율이 뭐 200%, 뭐 당좌 비율이 100%가 안전하다. 이러한 실은 그 합의된 룰은 없습니다. 나라마다 다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유의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게 이제 증가 속도나 시리즈가 급격하게 변하냐 안 변하냐를 봐야 될 것인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D2는 이제 우리가 일반 정부 부채, 우리 보통 제너럴 거버먼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과 지방과 그다음에 위탁 집행형 비영리 공공기관들,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뭐 지능기관들, 검사 검증기관들 이런 데들을 다 포함하게 됐습니다. 여기 좀 늘어나는데 여기도 지금 12년부터 19년까지 GDP 분의 비율은 뭐 50%를 하회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D2를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본 겁니다. 이 D2의 영역이 통상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그 부채 기준이 되거든요. 전체에서 보면 저 오른쪽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 한국이 있는데요. 정부나 여러 군데에서 이제 재정당국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OECD 전체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현재까지는 양호하게 부채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종종 어떨 때는 이제 IMF 같은 데서 한국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시기에 좀 확장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라 라는 리포트도 가끔 내는 경우가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저쪽이 일본을 보면 뭐 200%, 그리스, 뭐 이탈리아 이런 데들이 이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실은 이것도 유의해볼, 이제 국가마다 다 상황이 달라서 일률 비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절대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현재까지 상당히 이 부채 측면에서 건전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D3를 보면은 조금 양상이 달라지는데요. D3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뭐 LH나 한전이나 이런 큼지막한 공기업들이 있고, 그런 데들의 이제 공기업 부채들이 왕왕 상당히 올라갔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2014년까지 뭐 상당히 올라갔다가 공기업 부채를 좀 감축을 시켜서 쭉 떨어졌다가 다시 좀 공기업 부채가 올라가면서 D3는 좀 진폭이 큰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D3를 실제로 보고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공기업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나라가 흔치는 않습니다.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의 공기업들이 대부분 민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들이 이렇게 크지 않아서 공기업들을 모아서 발표하는 나라들이 많지 않은데요. 그 모아서 발표하는 나라 수준으로 봐도 우리나라 D3도 절대 수준으로는 현재까지는 뭐 괜찮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발표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이 재무 통계를 보면은 한 2중, 3중으로 좀 복잡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세현의 이제 국가회계통계센터에서는 재정 통계도 내지만 국가 결산서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국가 결산서에는 국가 재정 상태표라는 걸 내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부채는 19년 현재로 좀 1,700조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근데 D2 수준으로는 1,000조.
이제 왜 이렇게 한 700조 차이가 나냐? 국가재무제표에는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제 공무원과 군인연금과 관련한 이 연금충당부채라는 걸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올해 한 1,000조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연금충당부채를 계산을 하고 측정을 하고 재무제표에다 넣냐 안 넣느냐가 이게 전 세계 여러 나라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국가재무제표 발생주의 방식으로 국가재무제표를 도입할 때 당시에 참여하셨던 여러 회계학 교수님들,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이 실은 용기를 내서 미래에 이게 상당히 그 우려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해서 용기를 내서 지금까지 측정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세계적으로는 이거를 측정 보고하는 나라가 이렇게 모든 나라가 다 이걸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무제표에는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해서 측정을 하고요. 대신에 해외에 제출하는 재정통계에는 이거는 빼서 집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이거를 집계를 하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뭐 회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 전망치들이 현재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건 뭐 누구나 그 개인적으로 다 전망을 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현재 국가가 발표하고 있는 재정 전망치를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 객관적일 것 같아서 그것 한번 모아 갖고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몇 가지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시는 게 관리재정수지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통합재정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부의 수입, 이제 세입이라고 보통 하죠. 전체 세입과 세출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정부가 걷어들인 것보다 더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2020년으로 보면은 걷어들인 것보다 더 써서 30조만큼이 통합재정수지로 30조가 마이너스가 난 겁니다. 30조가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 부족한 30조를 정부가 국공채나 아니면 한은으로부터 빌려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수지가 마이너스가 나면 결국은 재정 적자가 나고 그 재정 적자는 부채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관리재정수지라는 건 또 뭐냐? 관리재정수지는 오히려 통합재정수지보다 40조가 더 큰 지금 71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이 통합재정수지의 세입, 이 세입에 굉장히 큰 부분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중에 우리가 두 번째 파트에서 보실 그 사회보험료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라고 하면 가장 큰 것이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 게 되겠죠.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주는 돈들이 정부의 세입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국민연금에 돈을 받아가시는 분보다 가입해서 돈을 내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주는 돈들이 마치 세금 낸 것과 똑같이 세입으로 다 잡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돈들은 실은 정부 지출로 쓰여서는 안 되는 돈이잖아요. 연금에 쓰여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 뭐 회계용으로 치면 일종의 약간 제한된 현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뺀 거, 그 돈을 뺀 것이 관리재정수지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통합재정수지보다는 맨 윗칸에 있는 관리재정수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데서 받아들인 돈은 정부가 쓸 돈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플러스는 빼고 계산하니까 실제로 정부가 일으켜야 될 부담해야 될 적자라든지 부채 수준이 71조가 된다. 그런데 이제 관리재정 수지 관점에서 보시면 21년, 22년, 23년, 24년 이 관리재정 수지의 적자폭이 점점 커지는 거죠. 물론 24년은 회복이 돼서 줄어들지만, 근데 요게 이제 정부가 현재 발표한 그런 것들이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무의 규모도 정부가 적자를 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빚을 이제 빌려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채무의 규모도 계속해서 상당한 속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살림살이에서 현재 정부가 발표한 자료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현재 어떻게 지금 그 성장률이나 채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느냐 보시면
우리나라의 현재 전체 거시 지표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현재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물론 뭐 호주 같은 나라도 상당히 양호하지만 다른 나라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뭐 특별히 심각하게 재정상에 지금 뭐 코로나 전후로 인해서 위험 상태가 됐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뭐 영국이나 지금 이탈리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뭐 2020년에 마이너스 8%, 9% 이렇게 백을 했습니다만 한국은 0.9% 하고 다시 리바운드가 돼서 올해 이제 4%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 수지, 아까 요거 이제 그 관리 재정 수지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 경우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앞에 이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가 됩니다만, 예, 마이너스가 2020년, 21년, 22년 해서 재정 수지가 적자가 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그 야무지게 운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뭐 보면 두 자릿수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뭐 미국이나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데들은 실은 재정 적자가 기본인 나라들로 이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뭐 재정 수지가 결국 이제 재정 수지 적자가 누적이 되면 여기 이제 부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부채 비율의 이제 퍼센테이지도 요게 이제 보통 D2 개념으로 모아진 건데요. D2 개념으로 모은 것도 우리는 지금 50% 미만으로 당분간은 유지를 하겠다. 물론 이제 최근에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은 이거보다 더 커질지 안 커질지 상당히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이 수치로만 이제 봤을 때 다른 이제 OECD국에 비해서 상당히 지표로는 현재까지는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하는 이제 객관적인 수치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뭐 일부 언론이나 아니면 이제 또 예산정책처를 비롯한 다양한 이 재정을 바라보는 곳에서는 현재 어떤 이제 관점을 갖고 있느냐 염려를 많이 하는 거죠. 지표가 나올 때마다 아무래도 최근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확장 재정을 이제 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여러 지표들 중에서 아무래도 좀 신경을 써야 될 지표들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키는 것들이 신문 기사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월 18일 날 국회에도 이제 예산정책처라고 하는 이제 또 감시기구가 있는데 그쪽에서 2020년 결산 자료를 보면서 이제 차입금 의존도가 뭐 최초로 30%를 넘어갔다. 이제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마 앞으로 당분간 3, 4년 동안에는 최초로 뭐가 넘어갔다라는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뭐 지표마다 조금씩 특성은 다릅니다만 우선 이제 부채 규모가 좀 급격히 늘어나니까 지표상으로 아마 한 2, 3년, 3, 4년 사이 계속해서 뭐 기록을 돌파하는 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것도 이제 예정처에 있는 연구원께서 발표하신 자료인데요. 그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정부는 뭐 50년짜리 또는 70년짜리 장기 재정 전망을 이제 발표하거든요. 2060년까지 재정 전망을 발표했는데 밑에 그래프가 정부가 발표한 재정 전망입니다. 이게 국가 채무 비율이 뭐 이제 이거 D1 개념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요. 40년까지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 정체를 가다가 다시 이제 떨어진다. 근데 예산 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국가 부채가 한없이 올라간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요. 한두 가지 가정만 이게 다르게 해도 정말 그 40년, 50년 뒤의 미래는 너무너무나 큰 차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회원님들이 다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이 가정 중에 큰 것들이 주로 이런 겁니다.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인구 변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 변수라는 게 매번 추산할 때마다 우리가 그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변수를 조금만 건드려도 이 그래프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뭐 0점 몇 포인트만 건드려도 이게 엄청나게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신문 기사를 보면은 뭐 이제 재량 지출 비율에 대한 가정들이 나옵니다. 이제 뭐 정부가 쉽게 쓸 수 있는 돈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긴 미래를 얘기할 때는 모수가 조금만 건드려져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양쪽의 정부의 공식 기관이 발표한 자료들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고, 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지금 실은 여러 나라마다 이 확장 재정을 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확장 재정을 어느 정도까지 피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이것은 사실 답이 없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좀 더 정부가 부채를 더 일으켜서 더 역할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는 그러다가 이게 부채라는 게 미래 세대에다가 부담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인 것이 원샷으로 어디 쓰였을 때 다시 경제가 커져서 셋으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뭐 그 다음에 또 선거철마다 일종의 인기 영합적인 어떤 재정이 확장되는 것들 좀 막자라고 하는 비관론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재정과 관련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책이 이게 상당히 문제 저작인데요. 지금 이제 현재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그 스테판 켈튼이라고 하는 아마 MIT의 그 여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버니 샌더스의 이제 그 경제 고문을 했고, 지금 바이든 정부에도 인수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MMT라고 해서 모던 머니터리 티오리, 굉장히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이 통화 정책과는 다른 그 주장을 피는 분인데요. 예를 들면 한두 가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의 이제 주장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나라가 균형 재정 플러스 적자를 조금 날 수도 있고 많이 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균형 재정, 거둔 것만큼 써야 된다라는 것이 이 일종의 그 금과 옥조인데, 그것은 맹신이다. 그런 걸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정부는 발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돈을 찍어서 국민의 삶을 개선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을 찍어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정 적자가 과도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필요 없다. 뭐 정부가 마이너스면 그거는 민간의 플러스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을 찍어내라. 그리고 적자가 미래 세대에다가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 어쨌든 마중물 역할을 하고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라. 근데 이제 이분도 그 얘기는 하나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돈을 막 찍어내는 것에 유일한 브레이크는 뭐냐면 인플레다. 인플레가 아주 뭐 하이퍼 인플레가 오지 않는 순간까지는 돈을 찍어도 문제가 없다. 최근에 미국이 돈을 막 찍어냈지만 인플레가 안 오지 않았느냐. 그 인플레가 안 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겠지만 이제 이분의 얘기는 결국은 사람들의 생산성도 향상되고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지면 돈이 풀려도 인플레가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이 사고가 여러 나라에 이제 자꾸 재정을 확장하자고 하는 논리로 이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과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제 이런 분들의 주장이 타당할 것이냐,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발권력을 갖고 있는데 과연 미국의 달러처럼 그런 발권력을 강하게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출산의 이제 기조로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생산성이 향상돼가지고 그러면 물건들이 자꾸 살 물건들이 늘어나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 하여튼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보시면 상당히 재미나고 다양한 시각을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 확장 재정을 피시자고 하는 분들의 상당수의 이제 바이블처럼 읽히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봐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러면은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고 제도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제도를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재정당국도 늘 보면 이제 예산이 늘어나면 그 뒤에 야, 이제 지출 구조 개혁도 하자. 어떻게 끊임없이 늘리냐. 그러면 그동안에 불효불급했던 건 줄이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성과 관리 강화하자. 또 전문기관 설립 확충해가지고 낭비되는 사업을 줄이자. 이런 이제 기능을 늘 정부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IT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잘 잡아냅니다. 이제 부정수급 방지 얘기가 있고, 이제 감사원도 이제는 준수감사보다는 이제 정책감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이 특히 공헌해야 될 건데 재정정보의 공개, 투명성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끝으로 요새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준칙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도 이미 다양한 이제 재정준칙을 갖고 있습니다. 명시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지만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증액은 안 된다. 또 페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법안이 나올 때 그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를 안 시켜준다. 제 밑에 재무 비율 썼습니다만 GDP 분의 부채, 제가 약간 오타를 일으켰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60%, 그다음에 재정 적자 3%,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재정 준칙을 둬서 이거를 안 넘어가게 잘 조정하고 쓰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에는 우리 회장님께서도 염려하셨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채들 중에서 일부는 보고를 합니다만 일부를 보고하고 있지 않는 부채들 중에서 이 사회보험 이슈가 있습니다. 이 사회보험 이슈가 어느 정도의 문제인지 하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대략 더 많은 사회보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8대 사회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사학, 그 다음에 고용, 산재, 건강, 노인, 장기, 요원보험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유의해 보셔야 될 숫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과 이렇게 쭉 보시다가 가입자 수랑 수급자 수를 지금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입자와 수급자 비율이 지금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1대 지금 3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현재 2.5명이 퇴직한 공무원 1명을 보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군인연금 2대 1입니다. 현직 군인이 퇴직한 군인 2명이 1명을 보조한다. 국민연금 어떻습니까? 지금 4명 대 1명 정도 되죠. 자, 요게 대율 비수가 많을수록 현재 재정이 괜찮은 겁니다. 이게 2대1, 1대1 이렇게 되면은 내줄 사람들이 돈 내줘야 되는 게 훨씬 많아지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뭘 나타내냐면요. 이 아까 8대 이 사회보험이 적자가 나면 정부가 대부분 그 적자를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보전액들이 쭉 쓰여져 있어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보전액이 군인연금 보면 15조, 그렇죠? 1.5조인가요? 1.5조. 공무원연금 2.5조. 건강보험 9.2조.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절대 금액으로는 공무원연금이 많지만 상대 금액으로 보면 군인연금이 훨씬 많은 거거든요. 1.5조. 아까 수급자 수로 보면. 왜 그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 군인과 돈 받은 퇴직 군인과의 비율이 2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아까 보시면 사학연금은 그래도 조금 그 비율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러한 그 8대 보험에서 재정 적자가 나. 여기서 적자라는 건 뭐냐면은 내주는 사람이 내준 돈이 적고 타가는 사람은 많아서 그게 빵꾸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정부가 메워주고 있는 것들이 지금 상당한 규모다. 건강보험도 지금 이 적자가 지금 9조 이렇게 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령화가 되면 이 구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이런 게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실은 미래에 예상되는 부채를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연금 충당 부채라고 얘기하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그런 식의 부채를 계산은 할 수 있지만 지금 계산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실은 국민이나 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피고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부채가 공식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산재보험은요. 고용산재보험은 다음 연도 1년치만 예상해서 부채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잡자 그러면 뭐 20년치, 30년치 잡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굉장히 가정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각종의 가정을 통해서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번 부채 계산을 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뭐 군인연금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이 페이지는 좀 지나가겠습니다. 예. 이 페이지 지나가고요. 지금 연금 충당 부채, 지금 이제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15년에 650조에서 지금 20년에 이제 1000조를 돌파하고 있는데 이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구조가 왜 늘어나냐면요.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월급을 13을 줘야 되는데 매년 13을 줘야 되는데 실제 현금으로는 월급을 12만 준 겁니다. 12만 주고 나머지 13은 나중에 주겠다고 연금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 일할 때마다 지금 현직 공무원이 1년 일할 때마다 13분의 1씩 정부는 부채를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1년, 2년, 3년 해서 30년 재직한다. 그러면 13분의 1짜리가 30년 동안 계속 부채가 쌓여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연금 수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받아가는 거죠. 받아가면서 부채는 이제 상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채만 있냐면 제가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아가기로 했어요. 연금을 받아가기로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연금은 고정급이 아니죠. 예를 들면은 연금도 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이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의 보험 수리적 과정들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70까지 사셨는데 연금 수급자가 90까지 살아요. 그러면 받아야 될 연금의 액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 연금 충당 부채는 아마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이 연금 충당 부채가 느는 이유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단기 근무 원가 때문에 27%.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 공무원들이 1년 더 일해서 이제 받아갈 거를 미리 맡겨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게 27%. 그 다음에 이자 원가. 그 사람들이 맡겨놓으면 그 다음에 30년 뒤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이자를 또 줘야 되잖아요. 그 이자로 인해서 늘어나는 그 공무원 연금의 그 이펙트가 21%. 그 다음에 보험 수리적 과정. 현재 이미 받고 있는 사람도 그 다음에 임금 인상률이라든지 더 오래 사신다든지 그 다음에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게 작동을 해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늘어나는 게 51%. 현재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들이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는 국민연금을 빼고 자, 공무원연금을 빼고 국민연금에 대한 말씀만 살짝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가 상당히 독특하죠. 국민연금은 자산은 굉장히 크고 자산은 800조고 부채는 없습니다. 부채를 이제 안 잡고 있다는 게 아니라 현재 회계 처리 방안에 따라서 실은 우리 돈을 맡아가지고 앞으로 줘야 되는데 줘야 될 부분에 대한 의무는 재무제표에는 반영하지 않고 다른 연금 보고서에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재무제표 현재에는 부채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안 중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뭐 연금 충당 부채처럼 잡든지 아니면 국민연금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재원이 고갈이 될 텐데 재원이 고갈이 돼가지고 부족한 금액이 나올 텐데 그럼 최소한 부족한 금액이라도 어떻게 좀 재무제표에다가 잡아내야 되지 않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현재 보면 별도 보고서에 그런 정보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여러 회원님들이 이제 국민연금에 들어가실 텐데요. 중요한 수치 몇 가지 보시면요. 이게 국민연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국가재무제표에 별도 보고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인 부양비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현재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어떻게 부양하는 이게 100을 넘어가면은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노인 부양비가 지금 2070년 너무 먼 미래지만 거의 1대1에 가까워지는 거죠. 2020년에 대략 4.5명이 노인 한 분,
근데 2050년이 되면 뭐 0. 한 명이 0.8명 정도 부양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부양비가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제도 부양비는 현재 가입자 수를 봤을 때 가기 때문에 거의 숫자는 비슷하게 지금 부양비가 좋아지지 않은 겁니다. 저출산 이유 때문인 거죠. 저출산과 고령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정 전망을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몇 가지 뭐 저출산 가정, 4차 재정 가정 쭉 나와 있는데요. 3차는 빼고 4차가 가장 최근에 재정 전망을 한 겁니다. 저기 첫 칸에 보시면 최대 적립 기금이 있습니다. 자, 2041년까지 1,800조까지 돈이 보입니다. 그때까지 국민연금 내주는 사람이 계속해서 돈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이 아마 지금 몇 조쯤 됐나? 지금 한 800조 됐나? 지금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국민연금이 쌓입니다. 자, 그랬다가 42년부터 쌓이는 돈보다 국민연금 타가는 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오른쪽이죠. 기금 소진 시점 2057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6년 만에 1,800조가 마이너스 124조가 된다. 자, 16년 만에 1,800조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년 100조씩 국민연금 기금이 현금화돼서 수급자한테 가야 된다. 그 국민연금이 그동안 투자됐던 것들이 다 팔아가지고 이제 다 지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것이 지금 이제 제일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인 얘기인 거죠. 그 밑에 표를 보시면요. 여기서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부가 방식 비용률이라는 거 한번 유의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래표에 보시면 부가 방식 비용률이 뭐냐면요. 앞으로 국민연금이 부가 방식으로 바뀐다. 부가 방식은 뭐냐면 국민연금이 저축이 아니라 연금 내주는 분들이 연금 받을 분들의 급여만큼 연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부가 방식입니다. 앞으로 부가 방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가 방식으로 바뀌면 맨 밑에 칸을 보십시오. 2020년이 되면 부가 방식이 되면은 내가 소득 중에서 현재 5.2%의 국민연금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50년이 되면은 내 소득 중에서 20%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된다. 그러니까 연금을 받아 가시는 은퇴 소득자를 위해서 연금에 들어있는 사람이 자기 소득의 20%를 연금으로 내야 된다. 부가 방식이 되면.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국민연금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는 것들이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연금 개혁을 하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뭐 참고하시는 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를 한번 다시 타임 시리즈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2020년 780조죠. 이게 지금 42년까지 1700조까지 쭉 쌓였다가 그때부터 57년이 되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되는. 그러니까 그동안 연금이 40, 50년 동안 쭉 쌓였다가 17년 만에 이제 0이 되는 그런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이제 현재 상태라면 이런 게 예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든 연금을 이제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똑같은 표고요. 예, 그 뒤에는 이제 그러면 몇 가지 장표가 있는데요. 뭐 회계적으로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학자이기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현재 이렇게 연금 보고서에 다양한 이렇게 미래를 염려하는 숫자들이 있는데 그 숫자들을 재무제표로 어떻게 잡아넣을 거냐 말 거냐 아니면 현재 보충 정보로 그냥 둘 거냐 하는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오늘 좀 시간 관계상 뭐 소개는 못 드리고요. 이게 이제 우리 김상로 회계사가 지난달에 이제 한국 회계정보학회에서 발표를 한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나중에 발표 자료를 참조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표를 가주십시오, 회장님. 예, 그래서 오늘 뭐 결론과 제언, 제가 뭐 감히 재정당국자도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린다는 것도 이상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의 그 철학이나 이념에 따라서 재정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경제나 재정은 심리 정치 요인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또 이해관계마다
바라보는 눈이 다양한 거죠. 재정 당국은 늘 그래도 뭐 안심을 주기 위해서 좀 좋은 얘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있고요. 국회도 또 여야에 따라서 여당일 때는 또 확장 재정을 좀 가자라는 얘기도 하시고, 똑같은 분들이 이제 야당이 되면 정부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줄이자고 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긴장 관계가 이 재정과 관련해서는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것은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소득과 부의 양극화 심화도 분명한 문제, 또 우리나라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 평화 유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도 분명한 문제, 또 성장 잠재력이 예전과 같지 못하다는 것도 분명한 문제. 이것을 이제 부인할 수 있는 얘기는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분명한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논의를 하거나 어떤 주장을 하거나 이 제약 조건을 관관 상태에서 하는 얘기는 상당히 좀 허황된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은 아까 지표를 보셨지만 국제 수준에 비교해서 현재까지 양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 국제 수준의 이 비교가 모두가 비교 적합성이 맞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맞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우려가 될 만한 징후나 계기들이 증가하는 것도 또한 사실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복지 비용이 급증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심각하게 예상되는 거는 뭐 팬데믹이든 아니면 자연재해든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항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는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뿐만 아니라 좀 총체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저나 우리 회장님이나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계를 한 사람들은 어쨌든 보수적이어서,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저희가 뭐 잿빛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소가 있으면 어쨌든 예민하게 보고 그것을 현재 관점에서 평가해보고 판단해 보려는 그런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도에 대해서 뭐 재정당국도 그렇고 정책을 피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있지도 않은 얘기로 왜 미리 꺼내냐, 그거 나중 가서 할 얘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그런 시그널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가 배운 지식 체계 속에서는 그걸 계속 측정해보고, 뭐 공시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측정해보고 주장해보고 하다가 또 필요한 순간이 되면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김만희 교수님이 그 이론과 그리고 현재 정부 산하의 기구 회계센터, 회계통계센터, 정확하게는 회계재정통계센터더라고요. 네. 그런 그 실천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하면서 지금 발표 자료도 준비를 잘 해주셨고, 또 설명도 아주 차분하게, 저도 회계학자입니다만은 같은 회계학자 입장에서 볼 때도 참 설명을 잘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또 의미 있는 그 교육 워크숍에서는 Q&A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질문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다른 질문 특히 채팅창에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저 채팅창에서 뭐 발표 자료 다운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단체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시민단체니까 우리 회원들도 많이 좀 모시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내용상에서 질문을 제가 미리 준비를 해본 것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내용상의 채팅창에서 보니까 뭐 특별한 심각한 얘기는 없는 것 같고 해서요. 이런 회계학자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회계적으로 재정학자들이 그동안에 학문 세계에서는 경제학자, 재정학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오셨는데 그분들이 회계 숫자에 관한 것은 사실은 회계학자의 영역이죠. 그동안에 회계학 하신 분들이 좀 이쪽 분야에 관심을 적게 기울여 왔는데 최근에 이제 국가회계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갖추면서 한 10여 년 됐죠. 본격적으로 이제 회계 학자들이 달려들었고 그래서 보다 더 현실적인 시각을 갖춘 제대로 된 회계 통계를 작성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김 교수님이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만 중요한 그 개념이 앞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현금주의로 해오던 것을 IMF도 그렇게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만 이게 그쪽에서도 이게 재정학자의 그 차원을 넘어서서 회계학자들의 영역이다. 그래서 발생주의가 맞다. 이렇게 해서 요즘은 현금주의 얘기는 이 영리 기업에서는 진작에 없어졌고 뭐 구멍가게 같은 데만 이제 남아있는 정도죠. 진작에 발생주의로 돌아왔고 여기에 정부 회계도 제대로 하려면은 발생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게 2001년도에부터 바뀌어가지고 앞에 소개 말씀 슬라이드 페이지 16번 페이지인데 16번 페이지 한번 우리 집행부 자료 한번 제시해 주시죠. 오늘 많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 오늘 분명하게 결론적으로 요것은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언론에서도 나오고 보도에서도 나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위에 슬라이드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시대가 옛날에는 통계 산출 기준이 그때는 재정 통계라고 해서 재정학자들이 많이 주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6년도 때는 현금주의를 일반화했는데 2001년도부터 들어와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발생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어떻게 다르냐? 김 교수님도 말씀을 조금 해주셨습니다만은 가장 큰 차이가 현금주의에서는 현금에 들어와 나간 거 기준으로 수입 지출을 잡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영리회계에서도 그렇지만 현금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나갈 것이 확실한 미지급 채무 같은 거, 미지급 부채가 있습니다. 미지급. 그리고 또 지금 얘기가 있었던 연금 충당부채, 일종의 추정부채인데요. 우리 회계 전문 용어로 충당부채라고 합니다만 쉽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추정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가야 될 건데 아직 돈만 안 나갔을 뿐이지 이게 부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론기관에서도 기자분들이 회계적인 지식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옛날 사고방식, 일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사고방식의 현금주의 하에서의 채무란 용어에 자꾸 쓰고 계신데 이제는 그 용어를 쓰시면 사실은 안 되죠. 발생주의 시대로 국제적으로 넘어왔고 우리 전통 우리 지금
영리 회계 쪽에 회계학에서는 당연히 발생주의입니다. 말이 없으면은 발생주의입니다. 현금주의는 초창기에 개켜묵은 시절에 지금 현재 구멍가게에서는 하는 것이지 이제는 발생주의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큰 변화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삼아서 이제는 채무라는 현금주의 용어를 쓰지 말고 발생주의 하에서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라고 해야지 정부 채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면은 뭐 국가 채무, 정부 채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용어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지급 금액이 미지급 부채가 포함이 안 돼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 수치들은 국가 채무 비율 뭐 천조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국가 부채로 치면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수치에서도 김 교수님이 제시를 해 주셨지만 차이가 났죠. 그게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죠. 17쪽 페이지의 아래 슬라이드에 나왔는데 거기에 D2 있죠. 우리 말씀해 주셨지만 D1은 사실은 국가 채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회계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잘못된 과소수치다. 거기 723조 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지 이렇게 해 아니라 사실은 810조 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D2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써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정부의 공무원분들도 이제 회계학적인 소양을 좀 더 깊이 하셔가지고 이제 채무란 용어보다는 부채, 그 부채는 채무보다 더 큽니다. 영리회계에서는 기업회계에서는 당연히 부채입니다. 채무란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는. 그런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저희야 뭐 저도 지금 학교에서 그 교수 생활을 뭐 35년, 40년 이렇게 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회계 처리에 그 국민연금의 회계 처리와 관련된 문제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3번 슬라이드 33번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중간에 뭐 회계 통계 이 정부 재정 통계 문제는 뭐 여러분들 나중에 천천히 음미하시도록 하고요. 설명을 들으셨지만은 좀 명쾌하게 지금 기억에 안 남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염려하는 것은 지금 국가 재난 팬데믹 사태로 해서 어려운 민간 부문을 정부 쪽에서 그걸 펌프 작용으로 좀 앞에 재정 역할이 더 확장적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측면 얘기하는 거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이번 작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지금 뭐 확장 적자 재정이 계속 지금 편성되고 있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국가 부채, 정부 부채가 미래에 우리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좀 수돗물적인 그런 유수 작용을 한다. 그런 역할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편 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래를 저희들은 대비를 해야 되죠. 특히 저희들 회계학자 입장에서 염려하는 것이 이 33번 슬라이드 여기에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이 국민연금의 회계 처리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 자산만 계상을 하고 부채는 계상을 하지 않는 이런 입장이 되어져서 이거는 정말로 걱정됩니다. 국민연금 현재 내는 우리 수입을 자산으로 잡으면은 그러면은 국민연금 앞으로 지불되어질 미래의 것이 명확한데 그것을 숫자적으로 합리적인 가정으로 해서 우리가 뭐 임금 인상률이라든가
또는 그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한 충당 부채를 같이 인식을 해야죠. 자산만 인식하고 그거를 숫자를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회계죠. 그래서 지금 회계학자들은 이제 재정학자들만으로 해서 다수 해 오시던 생각에서 이제 발생주의 시대로 넘어왔으니까 회계학자들의 참여를 늘려서 그 전문 지식을 좀 수용을 하고, 그래서 국가회계 보고서, 국가 재정 상태표 이런 거를 작성할 때 국제적으로 비교 기준도 전부 다 발생주의로 다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런 베이스 하에서 회계 처리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지금 마지막 그 사항에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 37쪽이죠. 거기에 김 교수님 강조하신 여기는 뭐 점잖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 역시 그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어떤 특정 그 정당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국제 수준의 비교 정합성이 제고돼야 되겠다. 수치적으로 지금 양호하다고 뭐 아까 얘기 뭐 40% 뭐 60% 미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기본 데이터가 지금 그 제대로 작성이 안 돼 있는 현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국가 채무가 아니고 국가 부채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발생주의를 제대로 적용하고 자산과 부채를 다 계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야지. 그렇다면은 이거는 국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비교 가능한, 그야말로 IMF에 우리가 보고를 하는 숫자도 국제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해서 비교 가능하도록끔 국제적인 그 비교 정합성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그 얘기하신 것이 사실은 그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향전하는 문제는 국제 수준의 비교 정합성이라는 거 얘기를 그 하신 것인데, 재정 준칙 얘기도 지금 현재 우리 국가에서는 말만 있지 아직 재정 준칙이 정해지지 않았답니다. 제정은 안 됐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이 재정 준칙도 그 빨리 국회와 기획재정부 정부 사이드에서 우리의 현실 실정을 고려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러나 미결 상태로만 두면 안 되겠죠. 재정 준칙을 확실하게 제정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코멘트로 드리겠습니다.